저는 개인적으로 3번에 걸친 토론회에서 머리에 남는 거는 정말 이상하게도 호텔 경제학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요? 아니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정말로 얼토당토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준석 후보 얘기는 뒤에 하려고 빼고 지금 그게 나온다. 하면서도 호텔 경제학이란 얘기만 사실 남은 게 아닌가 공허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저는 그 호텔 경제학이라는 말을 뱉는 그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아 이게 사람이 매몰되면 저렇게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 들었을 때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는 자기 지지그룹이나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워낙에 그런 커뮤니티를 다 모니터링을 하니까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토론은 사실 진짜 나 토론 보고 내가 후보 결정한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결정 안 하는 분들은 보통 토론 보지도 않겠죠. 관심이 없는 분들일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던지는 거 보면서 뭔가 공격하려는 그 마음은 알겠으나 어떤 특정 지지층한테 매몰되거나 혹은 그게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뭐 당 지지할 수도 있고 여러 있겠지만 아 그렇게 되면 저렇게 좀 의미 없는 공격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자기가 만든 이론을 지지자들한테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토론회 가서 복습을 해주는데 그 얘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당초에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모르는 것 같으니까 2차, 3차 토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알 때까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이 원래 이제 만들어진 한국은행 책자에 나온 얘기는 그 현금이 순환되면 그러니까 경제의 순환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비유한 거잖아요. 그것대로 딱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효과를 하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물론 한 번 정도는 공격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나간다. 저는 사실은 좀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꼬투리 잡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기자할 때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테일과 군더더기를 구분해라. 아, 디테일과 군더더기를 예. 구분해라. 디테일은 본질적인 걸 보여주는 그게 디테일인 것이고 군더더기는 그냥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쓸데없는 거다. 기사를 쓸 때도 군더더기가 많으면 본질이 안 보인다. 그런 건 다 빼라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좋아 보이지만 군더더기인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면 본질을 감추게 돼요. 오히려 그런 건 이제 뭐 사진 찍을 때 흐릿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건 다 흐릿하게 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거기에서 다른 데서도 그렇고 그런 데서 일부 나온 것들을 그냥 막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공격용으로 한두 번은 좋지만 그걸 자꾸 본질화 시키려다 보면은 충돌이 발생하죠. 저게 그렇게 중요해? 저거는 사실 이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죠. 저는 사실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AI 100조 투자 얘기했을 때 물론 다 안 짜질 수 있겠죠. 이재명 후보의 100조 투자가. 그런데 그러면 국가 부채를 그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십니까? 감세도 하고 예를 들어 이것저것 투자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공약집에서는 약 210조 원 정도가 추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다른 그 정도로 됩니까? 차라리 그렇게 들어갔으면 정책 토론이 돼요. 물론 저는 국가 부채 비율을 무작정 놔둬야 된다. 부채를 지면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필요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지금 경제가 특히 우리나라가 안 좋으니까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리 어느 정도라는 건 국민들에게 얘기할 필요도 있는 거죠. 경제 좀 보고 그렇죠. 과감하게 뭐 늘려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그럼 과감하게 늘려야 된다면 그것도 사실 후손들에게 빚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차라리 들어갔으면 좀 더 건강한 토론이 됐을 텐데 그냥 이쪽에서 볼 땐 이럴 수도 있고 저쪽에서 볼 땐 저럴 수도 있는 호텔 경제학을 그냥 물고 늘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제가 기자니까 사실 언론들을 이제 보는데 사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지 역량 이런 거에 비해서 언론의 노출 빈도가 높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 특히 이번 토론 과정에서도 이준석이 잘못한 부분을 제하고 호텔 경제학 같은 이런 논쟁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언론이 또 고지고대로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는 이게 진짜 의문인데 제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지금 와서야 본인이 거의 땅 파고 들어가는 수준이라서 좀 비판의 기사가 나오지 그 전에는 왜 그렇게 진짜 모든 진영의 언론들이 그렇게 따스한가? 거의 어미세요. 준석이를 기르는 마을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따스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이가 좀 비교적 젊어서 그런가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했었고 국민의힘 후보인데 기존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후로 국민의힘이 거의 절멸
되는 그렇죠. 그리고 네. 완전히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공청회 같은 것도 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개혁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혁 보수로서의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평가를 저는 평가 받을 만하고 평가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아주 독재적인 국정 운영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우당탕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당탕탕인데다가 경로에 독재적인 국정을 했는데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 정도. 근데 예를 들어 말씀하신 지적도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장현 문제에 대해서 약간 갈라치기 방식의 문제 해결. 저는 이준석 후보한테도 뭐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뭐 문제점을 보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약간 정책적 마인드도 이준석 후보가 꽤 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 방식이 이준석 후보는 항상 그 문제를 확 키워요. 어떤 키우는 건 사실 갈등, 폭발 이런 걸로 만들어야 관심이 그 문제에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가요. 대표적인 게 이제 노인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그 지하철 요금 문제 이런 것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이준석 후보의 표현대로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논의를 접근하는 게 저는 그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됐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치기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래서였을까요? 박성 선배 얘기대로 뭔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출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주목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하지 말아야 될 정말로 혐오적인 발언을 토론에서 내뱉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토론을 이제 보다가 그러니까 순간 약간 이렇게 순간 얼었어요. 이렇게 설마? 저 진짜 예. 뭐라고?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저는 그거 자체도 충격인데 그 이후에 그 태도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먼저 했고요. 나는 그 있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 뭐 요렇게 먼저 1차 대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저는 정말 황당했던 건 뭐였냐면 그 바로 뒤로 가서 이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기자분들이 진짜 집요하게 묻더라고요. 굉장히 좀 좋았는데 네. 뭐였냐면 그러면 그 질문을 왜 하신 거냐 그랬더니 뭐 관점을 알고 싶어서 던진 거다. 내가 그 검증도 못하냐. 그러면 그게 여기 후보분들과 관련 있는 얘기냐? 가족 얘기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내가 누굴 특정한 건 아니다.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에 대한 맞아, 그런 처음에 사례를 그랬어. 맞습니다. 네. 사례를 가져와서 그냥 관점에 대해서 물은 거다라고 분명히 질문했어요. 그리고 너 그럼 그게 확인이 된 거니? 너 그 어디서 봤니? 이렇게 기자가 계속 물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봤더라? TV조선에서 봤나? 근데 기자님은 어디서 보셨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 이재명 후보의 가족 이야기가 100%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100% 확인한 건 아니다. 하지만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자님은 어디서 봤고 얼만큼 확인하셨냐? 그럼 나한테 알려주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굉장히 모욕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후보 당사자뿐 아니라 그걸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도 지금 너무 당혹감이 큰데 확인을 안 했고 확인을 안 한 게 뭐 어때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 동탄에서 후보들과 토론할 때도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딸이 부동산 투기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따님이 있습니까? 라고 묻든가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왔어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너무 이 정말 준비가 안 된 후보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저도 이제 그날 그 TV 토론을 시청하면서 굉장히 다층적인 감정이 많이 들었는데 또 놀랬던 거는 어쨌든 간에 개혁신당이 작다고는 하지만 공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터링이 있었을 것 같고 결국은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 후보는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그거를 취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발화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선택으로 보였거든요. 제가 이제 개혁신당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질문을 하자. 정확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과거 발언이죠. 유죄 판결을 네. 받은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는 건 사전에 얘기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 일람표 내용은 준비가 돼 있었다. 알고 있었던 거죠, 다. 이미 네. 그런데 이제 그럼 표는 어떻게 할까? 거기까지는 안 돼 있었던 거죠. 물론 써준 대로 무슨 사실은 이준석 후보 아시지만 무슨 써가지고 오는 스타일도 아니고 본인이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죠. 거기에 내용 정도는 요거는 하자라는 거는 내부 캠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다. 그걸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다. 근데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공감이나 배려에 대한 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이 발언이 무슨 문제지? 저는 꽤 뒤로도 이준석 후보가 그 문제점을 모르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준석 후보가 만약 그 발언을 듣는 수용자라면 그게 본인이 이제 그런데 공감이나 뭐랄까요 예민하지 않아서 모른다.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럼요. 그 발언을 하면 혹시 내 발언으로 불쾌하거나 또 상당한 피해, 혐오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용자로서는 나는 이상하지 않은데 그건 뭐 그분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디 가서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고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들어보면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문제점을 지적한 내가 인용한 발언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원래 원 발화자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인데 그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네. 네. 동장만 나간다고 해도 뭐라고 해요. 동장도 안 나가잖아요. 뭐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0대 중반의 아저씨예요. 그리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30대 중반에 말이 험하고 말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이 험해서 벌을 받은 아저씨예요. 좋은 아저씨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근데 그분이 지금 공적인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아들이 대통령의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권력을 이용하겠다? 언론이 따갑게 그러면 검증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동네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이잖아요. 다른 얘기죠. 본인은 그 사람의 말을 전했다고 해도 그대로 전해선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걸 네. 저는 개혁신당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첫날 사고가 났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이건 단순 검증 차원이었다고 또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계속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 날에 당원들을 상대로 이제 그 사과를 했는데 이런 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대처 방법이. 정말 재밌는 후보예요, 정말.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젊은 후보라고 굉장히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주시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냥 정치판이 너무 늙은 거 아닌가요? 40 넘었는데 뭐가 그렇게 젊죠? 그래서 그거에 전 동의가 좀 어렵고 그래서 어지간한 치기 어린 행동을 마치 우쭈쭈 해주는 거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그를 키우는 양육자 아니잖아요. 그냥 위임받고 우리가 준 것을 그냥 그것을 가지고서 일을 해라. 그냥 남녀노소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원까지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이때까지 해왔던 행보에서 좀 팩이 있는 모습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하는데 지금 공감과 배려가 없다라는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는 게요. 왜 이 공감과 배려라는 건 결국 내가 이러하니 상대도 그런 마음이 들 것이야 미로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 훈련이 너무너무 안 된 사람이라는 게 이번 사과 타이밍을 놓치는 데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사과는 뭐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밀려서 알았어 미안해 이게 사과는 아니잖아요. 정말 보다 보면 너무 진짜 좀 답답스러운 게 선생님 죄도 떠들었는데요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좀 전하면서 그 특정 지지하는 그 커뮤니티를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그들이 어때요?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내가 어떤 말다툼이나 이렇게 막대 사수라고 해요. 댓글로 막 싸우는데 그걸로 이제 내가 해서 마지막에 내가 탁 쳤는데 답이 없어요. 플러스 원.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논점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는데 답을 못하거나 하면 내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거구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토론해서 내가 지적을 했고 내가 좀 말이 과격할 수는 있지만 결국 제가 잘못한 거 얘기한 건데 뭐 내가 플러스 원 아니야? 그럼 나한테 호감을 줘야지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게 거구나. 바로 공감 능력이고 일종의 미뤄 짐작하는 건 일단 지능 문제 혹은 훈련 문제입니다. 그 연습을 더 하셔야 대통령이든 뭐든 본인이 원하는 큰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거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에서 제명 얘기도 나오고 압박이 좀 셌죠. 그런데 어쨌든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는 사실 부수적으로 그냥 액세서리처럼 뒤에 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과 다른 게 뭐냐. 이거는 누가 봐도 많은 분들이 볼 때 이건 잘못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겠다고 내가 왜 이게 뭐가 잘못이지? 라고 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죠. 제가 보기로는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처음에 딱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듣고 아이고 문제다 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폭넓게 듣고 만약에 그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못 들었다. 그럼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조언해 줄 사람들이 옆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망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보는데 경론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조언을 제대로 못 해요. 그리고 워낙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물론 경로보다는 이준석 후보는 다른 면에서 자기 애고가 너무 강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러면 만약 조언을 안 듣고 옆에서 얘기해도 아니다 내가 옳다로만 가면 윤석열과 다른 게 뭔가 네.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말 듣자마자 네. 순간 팍 뭐가 떠올랐냐면 윤석열 씨가 화물 파업단 그 네. 파업이 일어났을 때 네. 굴복하지 네. 않겠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갑자기 국민을 가리켜서 건폭이라고 부르면서 굴복하지 않겠다 그랬고 의대 증언할 때도 난 굴복하지 않겠다 하더니 결국은 심의사 개엄을 하고 왜 카메라 대고서 막 이야기할 때 끝까지 싸우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탄핵당한 겁니다. 그 모습을 좀 보셔야 된다. 아니 그리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언론 상대로 이제 많이 접촉하고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도어 스태핑이라고 했는데 하다가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자기한테 불쾌한 질문이 나오니까였는데 얼마 전에 이준석의 모습을 봤더니 뉴스타파 기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답 좀 해달라는데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밀쳐냅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전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저는 그 모습인 것도 굉장히 놀랐지만 왜 그거 안 써줍니까 언론에서? 왜 안 써줘요? 기사가 안 납니다. 아 왜요? 왜 안 씁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왜 안 써요? 저는 지금 언론계에 있지 않습니다. 아, 예, 진짜 개인 사업자예요. 저도 방송인이었어요. 얼마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기자님들 왜 안 씁니까? 왜 안 씁니까? 그렇게 물리적 폭력이 화면에 다 찍혔는데 왜 안 써요? 아 정말 너무 기사가 좀 난 걸 봤는데 제가 아, 물론 종합일간지는 네. 난지는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일부 이제 영상을 아예 안 이제 난건 옮기는 매체들도 있고 아니지만 하던데 안 난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진영이 달랐거나 다른 정치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도에서 그쳤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근데 않을 거라 과거에 생각하거든요. 이준석 다음이라는 게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가던 길을 멈춰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준석 후보로서는 불편하고 기분 나쁜 질문일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역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뇌물 의혹을 받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다 기분 나쁘고 불편한 질문들이에요. 근데 기자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왜 뭐 아시지만 기자들 특히 권력자들에게는 막 물어봅니다. 뭐 옆에 들어서 마이크로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크로 이렇게 얼굴 치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 저번에 영상 그 말씀하신 영상은 상당히 원거리에서 방어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5m 이내 접근 금지처럼. 그러면 보통 이제 다칠까봐 경호원들이나 또는 보좌관들이 근처에서 한 2m 정도 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긴 해요. 그럼 계속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자의 질문에 필요할 때 그냥 가긴 하는데 이렇게 한 1, 2m 정도는 하는데 5m까지는 좀 이거 심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럼 많이 좀 밀쳐내는 모습이 또 특정 기자에게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그 모습 오해를 살 보면서 수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손목 막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모습일 때도 기사가 많이 나지 않아서 저는 좀 충격받았는데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요. 아까 도어스태핑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도어스태핑 그만둘 때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MBC 기자를 향해서 너 슬리퍼 왜 신었냐. 너 왜 그렇게 질문 반말로 하냐. 반말 아니었죠. 슬리퍼 왜 신냐. 예의가 없냐. 뭐 이런 얘기로 끝냈는데 그때 설전을 벌이는 그 모습도 영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옆에 있지만 뭐 없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 당황해서 그런가? 비행기에서 내리라 그래도 왜 아무도 그냥 다 그냥 따라서 가버릴까?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MBC는 그래도 돼. 쟤네가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본인들도 가스라이팅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타파 기자한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왜 뭐 안 나옵니까? 왜 다 가만히 있습니까? 본인들도 에이 뉴스타파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뭐 기자 윤리 어쩌고 저쩌고 멋진 말 말고요. 그냥 본인들이 좀 비겁하다는 거를 좀 인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